자, 맨 앞으로 가서 형법 서론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기본 개념만 좀 익히는 방안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형법에 의 나와 있죠. 자, 형법이란 뭘까? 형법이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한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등을 말하죠. 자, 그리고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정한 형사 제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제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형벌과 보완처분 등을 말합니다. 자, 범위를 봅니다. 자, 형법은 협의가 있고요. 광의가 있는데 협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따옴표 되어 있죠. 형법이라는 이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형법이라고 할 때 협의를 말합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형법전에는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법 교재는 형법 총론 교재가 있고 강론 교재가 있죠. 자, 그 밑에 부분은 잠시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광의를 갑니다. 광의는 형식을 묻지 않아요. 명칭을 묻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따집니다. 그 내용이 범죄와 형사 저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면 모두 다 형법이다. 그래서 형법의 개념을 좀 넓게 잡았죠. 자, 물론 이 이 형법전에도 범죄와 형사 제재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형법은 광의형법 속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광의형법은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각종 특별형법을 포함하여 행정형법 등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폭처법, 성폭력처벌법 등등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수백 종류 됩니다. 그 중에 협의형법이 광의형법 속에 퐁당 들어온다는 거죠. 자, 100% 퐁당은 아닙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이 자, 광의형법이라고 한다면 이 광의형법에는 범죄와 그 내용이 범죄와 형사 제재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면 전부 다 광의형법 속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여기 협의형법도 퐁당 들어온다는 거예요. 퐁당 들어오는데 100% 퐁당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 조금 이렇게 바깥에 삐쳐나온 것이 부분이 있어요. 그 삐쳐나온 부분은 이 범죄와 형사 제재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눈곱만큼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양형 조건, 형의 집행, 실효 이런 부분은 범죄와 형사 제재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 칠한 부분,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광의형법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를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방금 여기서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범죄와 형사 제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친고죄에서 고소, 양형조건 등등을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교재를 와보면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식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처럼 형식적 의미 형법이 모두 다 실질적 의미 형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자, 이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2번이죠. 2번 체크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죄형 법정주의를 배울 텐데요. 죄형 법정주의는 말 그대로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인데 그러면 이 죄형 법정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협의가 아닌 광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의형법을 다른 말로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이 중요한데 이 실질적 의미 형법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죄형 법정주의 일반 원리가 협의가 아닌 이 광의형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도해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협의형법을 받고 광의형법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실체법이고요. 자, 그리고 절차법은 이제 형소법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마지막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형 집행법의 대표적인 것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건 성인이죠. 그리고 소년 관련해서는 소년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최광의 형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격을 갑니다. 자, 형법은 공법이고요. 그리고 사법법입니다. 그리고 실체법이죠. 우리가 사건의 실체를 다루죠. 살인죄라면 살인의 실체를 다루는 것이고 강간이라면 강간의 실체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을 실체법이라 부릅니다. 좀 더 깊게 가면 자, 공법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평균적 정의가 아닌 배분적 정의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배분적 정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형법에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초범과 누범을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초범은 좀 더 약하게 하고 누범이나 상습범은 형을 세게 때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범죄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처우를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형법이라든지 뭐 형집행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균적 정의가 아닌 배분적 정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범이든 누범이든 상습범이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 평균적 정의인데 우리 형사법에서는 배분적 정의가 지배를 합니다. 자, 배분적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리고 사법법이라고 했는데 합 목적성이 아닌 법적 안정성을 그 지도 이념으로 한다는 말은 자, 이것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한 목적성이 지배한다 하면 틀립니다. 형법이든 뭐 형집행법이든 절차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안정되어야 하잖아요. 안정되려면 그 법의 내용은 보다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법은 쉽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법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반대되는 개념이 한목적성인데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법이 막 바뀌어요. 상반기에 개정을 했는데 막 하반기에 자기 목적에 따라서 또 바꾼다든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적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형법은 뭐 수시로 바뀌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그 지도 이념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규범적 성격입니다. 자, 가설규범이라고 했는데요. 형법은 가설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살인죄인데 우리 살인죄의 법조문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영문법을 가보면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 너가 만약 사람을 살해했다면 if죠. 자, 그때는 그게 된이죠. 그때는 내가 너에게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징역 또는 이런 것 등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법 조문은 if 된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가 만약 사람을 살해했다면 너가 만약 절도를 했다면 이 if라는 것 때문에 형법은 가설규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도덕규범, 종교규범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형법은 행위규범적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작위가 있고요. 우리 저 앞에서 부작위범 다 배웠죠. 행위에는 작위가 있고 부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명령함으로써 행위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인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살인을 장려하는 규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법은 뭐뭐하지 말라는 이 금지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퇴거불응죄 같은 경우에는 퇴거하라고 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로 나눠지게 되는데 금지규범 관련해서는 부작위를 명하고 있는 것이고 명령규범에서는 작위를 명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자란 말은 법규범의 명을 받는 자, 그 명을 받는 자가 누구다? 일반 국민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법은요, 일반 국민에게 수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에게도 수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법관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는 자의적으로 형벌을 내리면 안 됩니다. 법규범 테두리 내에서 양형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거나 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그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형벌을 규정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형법은 그 수명자를 법관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위규범이고, 법관을 수명자로 하는 것은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형법은 평가규범적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평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놨잖아요. 자, 살인죄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그에 대해서 형벌 등을 과함으로써 그 살인 행위가 무가치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평가규범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서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자, 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너는 살인한다는 것을 죽었다 깨어도 의사 결정해서는 안 돼. 그런 결심 자체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는 의사결정규범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노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트 나와 있네요. 자, 이 그림은 뭐 처음 보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살인 결심을 갖습니다. 살인 결심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도 자체를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을 제가 행위 반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의도 반가치라 쓰지 않고 왜 한 발짝 후퇴를 해서 행위 반가치라고 썼는지까지 제가 전 시간에서 다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을 제3자가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의도 반가치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의도가 행위로 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라고 부른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B를 죽이겠다는 살인 고의를 갖고 B를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발생시켰는데, 이 칼 맞아 죽었다는 이 사망이라는 결과는 우리가 옹호하는 사회가치 질서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결과반가치라고 말씀드렸고, 이 살인 행위가 무가치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은 이 결과반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반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념이 평가규범인 것이고, 행위반가치에서 도출된 개념이 의사결정규범인 것인데, 살인죄의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사제재는, 살인죄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제재는 여기 행위반가치, 의사결정규범을 규제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반가치, 이 평가규범을 규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위반가치론자들과 결과반가치론자들은 전부 다 독일에서 태생된 것이지만 180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200년 동안 끊임없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절충설이 오늘날의 통설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설명드렸고, 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론자는 형법 서론부터 끝까지 공법론까지 끝까지 양학파가 싸웁니다. 첨예하게.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평가규범 말씀드렸죠. 자, 일정한 행위를 범죄라 하고 보완처분, 형벌 등을 과함으로써 그러한 살인 등의 행위가 무가치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평가규범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 평가규범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죠. 결과반가치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의사결정규범에서 나오는 것은 행위반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격으로서는 기능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보증성의 원칙, 보증성 밑줄입니다.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사회 통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가장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한 수단을 먼저 써보고 그것이 말을 안 들을 때, 약발이 안 먹힐 때에 가장 마지막에 쓴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다는 것을 보충성이라 하고, 다른 말로 최우수단성이라 하고, 다른 말로 비례성이라고도 합니다. 겸허성이라는 말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겸허히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겸허성이라 합니다. 이건 밑줄 그지 않을게요. 비례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인데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저기 전봇대에 참새가 앉아 있습니다. 그 참새가 자꾸 그 가을거지 곡식을 쪼아 먹어요. 그래서 농부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면 저 전봇대에 앉아 있는 참새를 죽여버리거나 쫓아버려야 되는데 저 참새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나요? 새총을 쏘거나 새총으로 참새를 잡거나 공기총을 쏘아서 참새를 잡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런 도구를 먼저 써보고 해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 전봇대에 있는 참새를 잡겠다고 해서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이 비례성이라는 거야. 저 참새 한 마리 잡겠다고 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형법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발이 약한 것들을 먼저 써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사회 통제가 불가능할 때 가장 마지막에 형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보충성, 최우수단성, 비례성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비범죄화라는 얘기인데, 자, 비범죄화는 형사정책 시간이나 범죄학 시간에 배웁니다. 형법 자체에서는 뭐 시험 거의에 출제되지 않고 그쪽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형법 교재에 실려 있기도 해요.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가치관의 변천에 따라 그 말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우리가 198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20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202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죠. 그쵸? 저같이 뭐 40, 50대 되는 사람이라면 좀 요즘 MZ 세대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죠. 그쵸? 그래서 세상이 바뀌다 보니 이 형법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범죄로 여겨졌던 행위를 세상이 바뀌다 보니 형법에서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형법 조문에서 빼자, 비범죄화 시키자라는 것이 비범죄화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형법에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되고 삭제된 것들 대표적인 것이 요 간통죄였죠. 간통죄나 혼빈간은 예전에 형법 조문에 있었습니다. 조문에 있었고 시험도 곧잘 나왔었지만 세상이 변하다 보니 더 이상 형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어서 간통죄 폐지가 됐고요. 혼빈간도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논의도 있죠.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있나요? 여자는 성을 매매해서 돈을 벌고 남자는 성을 돈으로 사서 성욕구를 해결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왜 처벌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인데 이것도 형법에서 빼자라는 거예요. 단순도박죄 빼자 이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그 도박 맞잖아요. 고스톱을 쳐서 따면 돈 100원짜리 점 100원짜리 점 1000원짜리 해도 돈 거래가 오고 하잖아요. 그 단순 도박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풍속을 크게 저해할 만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빼자. 뭐 오늘날 우리 형법은 뭐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그런 것 등을 보다 약간 더 돈이 오간다 하더라도 형법에서 빼자. 뭐 다른 법을 만들다 하더라도 빼자라는 것이고, 형법에 남아있는 것은 상습도박이 있으니까 상습도박으로 갈고 단순도박은 빼자라는 논의도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거론되기도 합니다. 뭐 마약 범죄도 거론되기도 하는데, 뭐 마약 같은 경우도 뭐 단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펜타닐 이런 거 말고 그 대마초 이런 것은 뭐 합법화되는 주거가 있거나 미국에 있는 뭐 어떤 주는 그
대마초 같은 경우는 합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빼자 이런 논의도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경미범죄, 질서위반법상의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들도 빼자. 형법은 당연히 빼져 있죠.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니까 형법 과목에는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비범죄와 관련해서 같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효과는 뭘까? 자, 형법 법조문에서 이런 범죄들이 빠지다 보니 비범죄하는 형법의 보충성을 강화시켜 주겠습니까? 약화 주겠습니까? 비범죄론이 거론되고 그래서 형법 조문에서 이 죄목이 제외되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 강화되는 역할을 합니까? 약화되는 역할을 합니까? 강화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시켜준다 이런 말이죠. 자실자실한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무거운 것들만 갖고 가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충성은 강화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능을 봅니다. 자, 보호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호하냐 이런 말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익이 있고요.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요.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인데 자, 요 법익 관련해서는 결과반가치로 나타나게 되고요.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는 행위 반가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법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등 다양한 법익이 있는데 이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강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법익 보호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이 강제를 쓴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충성 원칙 이런 것들이 도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반가치로 나타나는 이유는 노트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세요. 자, 사람이 죽었잖아요. 생명을 뺏겼잖아요. 생명을 뺏겼죠? 생명 뺏기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반가치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익보호는. 자,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는 자, 너가 생각을 할 때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사회 공동생활상 가치 있는 것으로 즉 너가 어떤 행위를 하나를 할 때에는 사회윤리적으로 합치되는 행위를 해라. 그런 생각을 가져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반가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보장적 기능입니다. 이 보장적 기능은 국가의 형벌권 한계를 명백히 해서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고을 사또가 있었죠. 원님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지멋대로 재판합니다.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곤장 몇 대 쳐서 그냥 보낼 수도 있고 뭐 나이롱 뭐 형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칠 수 있고 뭐 10대 칠 수 있고 지 멋대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해 버리게 되면 피는 누가 봐요? 시민들이 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권을 지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형벌을 내려버리면 피해는 국민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벌권은 자의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권을 보다 엄격히 절제되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성문법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와 형벌은 법조문에 정해놔야 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고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기능은 바로 보장적 기능이다. 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 죄형 법정주의는 일반 국민에게 대헌장, 범죄인에게 대헌장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 국민 대헌장. 형법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으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 일반 국민에게는 법조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범죄인에 대해서는요, 법조문에 규정된 내에서만 처벌되는 것이고 법조문 외에서는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보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과 범죄인 모두에게 마그나 카르타적 기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장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양자의 관계입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2023년도 경찰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자, 양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기능이 약화가 되고 다른 기능이 강조되면 또 이 기능이 약화되는 서로 모순되는 반비례적 관계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되겠죠. 자, 반비례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